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테마 특강 하는 날입니다. 교재 제일 앞에 한번 보시죠. 교재 제일 앞에 보시면 우리 테마 특강 7개 테마로 이제 내용 정리를 합니다. 테마 1번. 테마 1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50선. 오늘은 요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핵심 50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어도 5월, 6월까지는 1차 과목, 특히 부동산학개론에서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50개 테마를 전체 범위에서 뽑았습니다. 이 50개 테마에서 정리를 좀 할 거고. 두 번째 테마가 비교 총정리입니다. 비교는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비교해야 될 것들이 총 115개가 있어요. 115개. 어떤 거 있냐면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구분해야 될 거고요. 뭐 법지, 빈지 이런 거 구분해야 될 거고, 감가수정, 감가상각 이런 거 비교해야 될 거고, 원료지향형 산업, 시장지향형 산업 이런 거 비교해야 될 거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런 거 비교해야 될 거고,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비교해야 될 것들을 총 115개를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 보실 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예, 공식은 계속 눈두장만 찍어 두셨다가 나중에 우리 계산 문제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흩어져 있는 공식들을 다 한번 모아봤고요. 네 번째가 학자. 한두 문제 꼭 나오는 파트죠. 예, 학자.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학자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 순서. 성장, 성숙, 세태, 천이, 악하기 5개 순서. 그다음에 버젯의 동심원 이론 5개 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비교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실 거고요. 여섯 번째가 크기 비교. 크기 비교라는 것은 이제 누가 누구보다 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 정리고요. 일곱 번째도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동의어 정리예요. 동의어. 자, 동의어 정리는 지금 공부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부동산학개론 개념이 정립이 되시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동의어를 꼭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동의어만 잘 정리하셔도 원래 가지고 계신 실력에서 한 2개, 3개 정도는 문항이 맞는 개수가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가지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1번 50선 요거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나머지는 그냥 핵심 점검만 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이 끝나고 나면 하루 만에 부동산학개론 전체 법인을 다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후에 공부하실 때도 하루 만에 부동산학개론을 다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자료가 포켓 형식으로 좀 이렇게 쏙 백에 들어가게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책상이라고 쓸까요? 책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실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세요.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자투리. 자투리인가? 자투리 맞나? 자투리 시간에 요 포켓 특강 교재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켓 교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임새를 좀 다르게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5월달, 6월달에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간혹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한 석 달 정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1차를 완전히 배제하고 2차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 1차를 자꾸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에 막상 또 1차를 잡으려고 하면 또 안 잡힌다는 거죠. 그게 실컷 우리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7, 8개월 1차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셨는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요 교재 같은 거를 가지고요.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서 계속 실력 유지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공부할 시간을 내다 보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 시간 아니면 자기 전에 잠깐 한 2, 30분 아침에 수업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 또 한 2, 30분 심지어 뭐 엘리베이터 눌러놓고 또 한 5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모으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시는 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요거는 포켓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강 교재가 개론, 민법, 공법 셋 다 이렇게 포켓 교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과목은 포켓 교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효과가 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포켓 교재는
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교재 순서대로 편제는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수업은 투자론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투자론 진행을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투자론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을 두 번째로 볼 겁니다. 감정평가론. 그 다음에 수요공급 이론을 세 번째로 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금융하고 정책을 볼 거예요. 금융하고 정책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도요. 복습하실 때도 그 투자 평가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금융 정책 나머지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수업 진행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는 한 20번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자투리 시간 활용할 거지만 20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으실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문제풀이 하면서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든지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접목할까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10시부터 한 6시까지 수업 진행할 거예요. 강의를 수로 치면 7강. 7강으로 수업 진행할 건데 7시간 만에 우리 부동산 학교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내용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오늘 하루 만에 끝내드리는 역할만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계속 이 자료를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18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쪽. 테마는 23번. 18쪽 23번의 지렛대 효과부터 가겠습니다. 18쪽에 23번 지렛대 효과. 쪽 23번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두 가지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부하셔야 될 지렛대 효과는 지렛대를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지렛대라는 건 부채를 썼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부채를 쓰면 지분 수익이 커져요. 지분 수익이 커지고 요것만 커지는 거 아니에요. 지분 수익률도 커지지만 위험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정의 지렛대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는 위험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채를 쓰는 순간 지분 수익이 커질 수도 있지만 위험도 아울러 같이 커진다. 위험도 같이 커진다 기억하시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지총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지총저. 그리고 이 지총저를 시험지에 쓰시는 거예요. 지총저 이렇게 하고 지는 무슨 수익률인가요? 지분 수익률, 총은 총자본 수익률, 저는 자당 수익률, 지총저에 깔아놓고 부등호 방향이 왼쪽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예요. 오른쪽 방향이면 부의 지렛대. 그 다음에 싹 다 같으면 영의 지렛대. 이렇게 해서 지렛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총저를 깔아놓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점.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집니다. 가장 커져요. 가장. 근데 혹시 시험 지문에서 부의 지렛대란 말을 굳이 한다면 지분 수익률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렛대라도 정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걸 부의 지렛대라고 한다면 지분 수익률은 말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참고로 저당 수익률은 금리나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서 나오니까. 총자본 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순수익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투자 금액분의 순수익. 지분 수익률 관한 공식은 지분 투자액 분해 하신 다음에 순수익하고 여기다가 이자를 빼주면 돼. 이자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지분 수익률 관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분 수익률 관한 게.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냐면 일단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세 가지 유형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부동산에 총 1억을 투자했다. 1억을 투자하면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 있다. 이게 순영업소득이다. 순영업소득, 순수익이다. 근데 내 돈이 4천만 원이고 은행에서 6천만 원을 빌려왔다. 근데 금리는 10%이다.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원래는 지분 수익률은 내 돈 얼마죠? 4천만 원 분해. 전체 벌어들인 순수익이 얼마죠? 2천만 원 해서 거기서 수익을 이자를 빼야 되겠죠. 수익에서 이자는 6천에 10% 얼마? 600 이렇게 빼면 내 손에 지는 돈이 얼마가 지어지냐면 1,400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수익률이 35%가 되는 거다. 요런 식이 가장 일반적인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내 돈 전체 순수익
이자 빼면 되지. 근데 간혹 시험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한 2% 정도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2% 오른 걸 반영해 주면 돼요. 이거 얼마짜리 부동산이죠? 1억에서 2% 오르면 200을 추가적으로 더 벌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해 주면 됩니다. 내 돈 4천만 원. 전체 벌어들인 거 2천만 원. 여기서 이자를 600을 뺀다. 그렇죠? 예. 거기서 가격 상승한 거 2%, 200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주면 2200이 나와요. 600 빼면 그래도 1600이 지어지거든. 요거는 40%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에서 오른 가격을 반영해주면 되는 거. 마지막 유형이 이런 유형입니다. 보세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5%다. 15%다. 이자율은 10%이다. 이자율은 10%이다. 이때 대부 비율이 50%일 때와 대부 비율이 80%일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아까는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돈으로 안 주고 비율로 주는 거예요. 비율로 주면 퍼센트 다 생략해버리면 됩니다. 자, 대부 비율이 50%면 내 돈은 얼마죠? 내 돈 50입니다. 내 돈 50. 전체 벌어들인 수익이 15 아닙니까? 그죠? 15에서 50의 10%만큼을 이자로 빼야 돼. 50의 10%는 5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빼주면 요거는 20%가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면 돼, 나중에. 계산 문제 한 번에 모아놓고. 80%가 나왔을 때 내 거는 20입니다. 그쵸? 예. 전체 벌어들인 게 15. 15에서 80의 10%만큼 이자를 빼는 거니까 8을 빼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35%가 되는 그런 구조예요. 한 번 더 연습해보면 대부비율이 70%다.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쓰지는 말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보죠. 70이면 내 거 얼마죠? 30. 내 거 30. 전체 벌어드는 게 15 아닙니까? 70의 10%만큼 이자를 빼면 7을 빼주면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일단 첫 번째, 부채를 쓰는 게 지렛대 효과인데 부채를 쓰면 수익만 커지는 게 아니고 위험도 같이 커진다. 심지어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했다 하더라도 위험은 같이 커지는 거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지총적 깔아놓고 요런 방향, 지분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 방향이면 정의 지렛대, 저당이 제일 크고 총자본 지분 수익률 그러면 부의 지렛대, 싹 다 같으면 영의 지렛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 지렛대라고 해야 지분 수익이 커지는 거야. 부의 지렛대에서는 지분 수익률이 가장 하락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내 돈,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인데 시험에서 가장 정직하게 나오면 이런 형식입니다. 내 돈 4천만 원 분의 전체 벌어들인 수익 2천만 원에다가 6천의 10% 이자 600 빼는 거. 근데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됐다 하면 부동산 가격에서 오른 가격만큼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고, 비율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퍼센트 떼버리고 남의 거 50이면 내 거 50, 남의 거 80이면 내 거 20, 전체 벌어들인 수익에서 그만큼의 이자를 내주면 지분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첫 번째 유형. 투자에서 반드시 봐야 될 유형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테마 19에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 나옵니다. 그죠? 예,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먼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이나 평균인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는요. 곱해서 더한다 하시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그 뭐를 곱해서 더하는데 그 물을 필요도 없어요. 곱해서 더할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가 보통일 경우가 있고 불황일 경우가 있고 호황일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표가 떠요. 표가. 불황일 확률은 한 20% 정도 되고 보통일 확률이 한 50% 되고 호황일 확률이 한 30%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다 세 개 다 돼서 100%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건 확률이고요. 확률이고 보통일 때 수익률이 예를 들면 수익률이 8%다. 불황일 때. 보통일 때 수익률은 요거 6% 맞까요? 6%다. 요거 8%다. 요건 한 12%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곱할 게 이거밖에 없잖아. 요거 두 개 곱해가지고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26에 12, 요거 1.2% 나옵니다. 혹시 이거 계산 잘 못하겠으면 계산기를 두드리면 돼요. 계산기에 프로가 있거든. 목이 매우 오네요. 프로가 있거든 계산기에. 그 프로를 쓰면 돼. 20% 곱하기 6% 딱 드리면 계산기 1.2가 딱 떠요. 1.2%. 그럼 요거는 58에 40, 4.0%.
4%가 되겠지. 요거는 곱하기 하면 얼마? 3.6%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요거는 8.8% 이렇게 나오겠죠? 예. 요게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 기대 수익률은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거의 매년 또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은 확인이 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내용이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냐면 분산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측정하는 거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변이계수라는 게 나와요. 변이계수. 자, 변이계수가 위험 측정하는 거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험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이 작은 게 좋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변이계수 가는 공식은 수익분의 위험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수익분의 위험. 수익분의 위험. 그러면 변이계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수익인가요, 위험인가요? 위험이죠. 그래서 알고 싶은 위험이 분자로 올라가면 돼. 위로 올라가는 거. 요 값이 작을수록 좋다.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만 공부가 넘어가면 안 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A 투자 대상이 있고 B 투자 대상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평균이란 말이 떠요. 그리고 표준 편차란 말이 뜨고 그 위에 걸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표준 편차란 말이 뜨고 평균이란 말이 떴을 때 표준 편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위험 얘기하는 거잖아요. 평균은 뭘 말하는 거고 수익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요게 만약에 표준 편차가 요게 13이고 얘도 13이다. 근데 얘는 12고 얘는 14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14할까요 이거? 14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A가 B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우월하다 이렇게 나온 다음 앞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변이계수를 적용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변이계수를 적용해 본 결과 A가 B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질문이 뜨면 일단 우월하고 뭐 나발이고 간에 일단 변이계수부터 구해야 되겠지. 변이계수는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이게 수익이란 말이야. 요게 위험이고 그럼 변이계수를 구해보면 수익분의 위험이니까 요게 13분의 14가 되는 거고 맞죠? 예, 얘는 14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걸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값이 큰지 작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이거는 1보다 크죠? 맞아요? 얘는 1보다 작고 근데 변이계수는 제가 작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누가 더 작아요? B가 더 작지. 그러면 A보다는 누가? B가 더 우월하겠지. 뭐만 봐서는? 변이계수만 봐서는. 그래서 요 지문은 일단 최소한 잘못된다는 거 X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맨날 우리가 공식은 알아요. 변이계수가 뭐예요? 그럼 변이계수 위험 측정하는 거지. 공식은 뭐예요? 그러면 변이계수는 위험 측정하는 거니까 수익분의 위험이지까지 해놓고 시험 지문에 A가 B보다 우월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 적용은 변이계수 값은 수익분의 위험이다 하고 그 값이 뭐 해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아마 계산까지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계산까지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고 크다 작다만 판단해가지고 작은 게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위험은 위험의 종류예요. 종류는 사금법인유라고 해가지고 사금법인유 해가지고 종류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상의 위험은 쉬운 이치라고 해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업할 때 무슨 이치? 쉬운 이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이치가 뜨면 이건 무슨 위험에 속하는 거다? 사업상의 위험에 속하는 거다. 사업할 때는 쉬운 이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금융적 위험은 부채를 썼을 때 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부채. 근데 시험에서는 부채를 쓰면 금융적 힘이 생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부채가 없다. 그러면 적어도 사금법인유 5가지 중에서 어떤 위험은 생기지 않는다. 금융적 위험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묻는 거지. 부채를 써야 뭐가 생기는데? 금융적 위험이 생기는데 부채를 안 쓰면 무슨 위험이 없다. 금융적 위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법적 위험은 정부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위험,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더 달라고 합니다. 아니 왜 더 달라고 하는데 왜 더 달라고 하냐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나 또는 은행에서는 뭐든지 더 달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이자 더 달라고 그래요. 떨어진 화폐 가치만큼. 그걸 변동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이자율. 투자자들은 요구 수익률을 더 달라고 합니다. 요구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상승한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션율, 인플레를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인플레만큼 요구수익률은 상승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덜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대출 기관들은 이자를 더 달라? 무슨 이자율? 변동이자율. 투자자들은 수익을 더 달라? 요구수익률이 많다? 상승. 이렇게. 마지막으로 유동성 위험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낮은 황금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험을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때 황금성이 떨어진다라고 안 나오고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뭐가 떨어지구나. 황금성 떨어지구나.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아까처럼 이렇게 틀리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플레 때문에 대출 기관들은 고정이자를 선호하게 된다. OX, X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대출 기관들은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변동이자를 선호하는 거거든.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과목 시험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OX, X. 자,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현금화하기가 어려운 건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동성 위험이지 금융적 위험이 아닌 거죠.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거에서 오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게 맞거든. 이게 맞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맞는 지문이 나오면요. 마음이 약간 너그러워져요. 아예 틀리게 나와버리면 이거 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은 원하는 시기에 처분해서 쉽게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게 맞거든. 그러면 너그러워져요. 그러면서 옆에 이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나와도 그때도 너그러워져요. 예, 이건 금융적 위험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요. 사금법인유 깔아놓고요. 이 사금법인유가 뭘 말하는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금법인유 하지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얘기할 테니까 이게 무슨 위험인지 천천히 한번 얘기해봐요. 정책이나 규제가 변하더라. 그럼 무슨 위험? 법적. 이건 법으로 연결해야 돼. 황금성이 떨어지는 거 이거는 유동성. 부채 쓰면 금융적, 쉬운 이치는 사업상, 대출자들은 변동이자를 선호하고 요구수익률이 상승하는 건 인플레. 그러니까 사금법인유가 뭐다 하는 것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는 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위험인지를 역으로 추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총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 플러스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을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거야. 피할 수 있는 거. 특정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체계적 위험 어디 써먹고 비체계적 위험 어디 써먹느냐. 딱 한 군데씩만 써먹으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포트폴리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맞습니까? 예.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나? 있나요? 이걸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비체계적 위험. 그럼 거꾸로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나요? 그럼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인가? 이때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는 위험을 한 군데씩만 따로따로 써먹어 봐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다 할 때 위험은 무슨 위험?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하지 말고 체계적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커진다. 또는 체계적 위험과 수익은 상쇄관계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앞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뒤에 가면 뭐를 배우시면 오늘 배웁니다. 그죠? 상관계수라는 걸 배우세요. 상관계수가 최대값이 1이야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 외에는 저보다 0.8, 뭐 마이너스 0.8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너무 탄력받아가지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모든 위험을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다. OX, X.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무슨 위험만? 비체계적 위험만 제로까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계수가 1이면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아요. 플러스면 효과가 좀 작고 마이너스면 효과가 커. 거꾸로 얘기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1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뭐는 효과가 없는 거지? 플러스 1은 효과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짤 때는 상관계수가 뭐인 값은 제외해야 돼. 플러스 1 값을 제외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지 그나마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탄력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을 갖는 경우는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잘 짜도 효과가 없다. OX, X. 플러스일 때 효과가 있어요. 작아서 그렇지. 뭐일 때 효과가 없다? 플러스 1일 때. 1이 나와야 돼요. 1일 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상관계수 0.8은 효과 있어 없어? 있어요. 0.99는? 작아서 그렇지 있어요. 1이면? 없어요. 마이너스 0.8이면? 좋아요 이거는요. 좋고 마이너스 1이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예, 그럴 때도 무슨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는 자꾸 이쪽 섹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무조건 X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요거 하기 전에 하나 더 하기 전에 저랑 투자 가치라는 개념하고요. 시장 가치라는 개념하고 잠깐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칠판 잘 보세요. 자. 투자 가치는 특정한 의사결정자에게 부여되는 주관적인 값어치예요. 주관적인. 이건 특정 투자자가 사용했을 때 값어치라서 사용가치라고 합니다. 시장 가치는요. 누구든지 그렇게 인정하는 값어치예요. 객관적인 값어치예요. 왜 객관적이냐면 시장에서 그렇게 거래가 되거든. 돈이랑 교환이 되거든. 이건 교환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가치의 성격과 시장가치의 성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자가치는 주관적의 무슨 가치? 사용가치. 시장가치는 객관적의 뭐? 교환가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커야 돼요. 투자가치가 클 때 투자를 합니다. 그럼 투자가치는 어떻게 구하는데? 순수익을 요구수익 나누면 돼. 뭐로 나눈다고요? 순수익을 요구수익률. 근데 요구수익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구수익률이 왜 할인율인데? 뭐 구할 때? 투자가치 구할 때는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수익률을 씁니다. 근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투자가치 구할 때만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는 게 아니에요. 순현가법에서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고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써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은요. 할인율로 가장 유명한 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구수익률은 뭐로 많이 쓰기 때문에 할인율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의어처럼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선생님 그러면 시장가치는 어떻게 구하는데 시장가치가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시장가치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를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이 시장가치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원가법이라고 해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빼서 즉 감가 수정해서 시장가치를 구하기도 하고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사례 가격 곱하기 사시시계면 해서 시장가치를 구하기도 하고 특히 토지의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요. 편지 공식과 가지고 와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거에서 시장가치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으로 시장가치를 구할 때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시장가치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시장가치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묻는 건 사실은 실례예요.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가면 시장가치 구하는 걸 자세하게 배우거든.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우리는 투자가치에 좀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자, 투자가치 구하는 공식은 뭐를 뭐로 나눈다?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누고 요구수익을 세 글자로 뭐라 부른다?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그럼 질문.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집니까? 예,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이 커진다고 안 나오고 위험이 커지면 요구수익률은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나와요.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 요구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그럼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럼 시험 나올 때는 높은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분자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지는 거야? 분모가. 이 밑에 있는 건 분모라 그래요. 예, 위에 있는 걸 분자라 그러고. 깝깝한 사람들. 예. 그럼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무슨 조정돼요? 상향 조정돼요. 무슨 할인율이 적용돼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 그랬냐면 요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좀 이렇게 또 외워야 될 것 같고 마치 이게 뭔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동산 두 개 놔두고 기억하라 그랬죠. 부동산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는데 요 두 개 부동산 둘 다 그 경매 시작하기 전에 최저 경매 가액이 10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깔끔해. 위험이 작은 부동산이지. 그래서 10%밖에 할인되지 않았어요. 할인율이 10%예요. 할인율이 10%. 그럼 할인율이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가 9억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9억에. 가치는 그러면 비싸지. 맞아요? 근데 이 부동산은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르고 유치권 행사돼 있고 저당권, 임차권도 많고 위험이 크지. 그러면 50%는 할인이 된다니까. 그럼 가치는 5억에 형성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위험한 부동산하고 위험하지 않은 부동산을 두 개 비교해 보면요. 이거 굳이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위험이 뭐한 부동산은 작은 부동산은 어떤 할인율이 적용돼요? 낮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가치가 높게 형성되지만 어떤 부동산일수록 위험한 부동산일수록 무슨 할인율이 적용돼요? 높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가치는 많다, 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갑자기 제가 잘 나가다가 대관절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자, 일로 한번 와보죠. 자, 우리는 지금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험의 종류는 사근법인유에서 요거 처리하기로 했고 총위험에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국채나 정기예금 등 안전한 데만 투자하는 것인데 이건 진정한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걸 아예 배제시켜버리니까. 일단 보수. 자, 투자론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주머니에서 돈을 웬만하면 잘 안 꺼내요. 이 사람들은요.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비관적은 긍정적으로 부정적 예측을 막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익은 많이 발생할까요? 적게 발생할까요? 적게. 수익은 낮게 예측을 해요. 비용은 조금 들어갈 거야? 많이 들어갈 거야? 많이 들어갈 거야. 그래 놓고도 좋아 보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적 예측을 한다는 말이 시험에 나오면 부정적, 네거티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거티브. 차라리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어떻게 발생할 거야? 낮게. 비용은 어떻게 들 거야? 많이. 그래도 좋아 보이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가 많지 않지. 부의 극대화 가능성이 많이 줄겠고요. 방금 했던 겁니다. 대답하시죠. 할인율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요구 수익률. 이걸 7글자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험이 큰 투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을 무슨 조정해서? 상향 조정. 즉 무슨 할인율을 적용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투자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위험 조정 할인율의 적용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했었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위험의 회피, 위험의 보유, 위험의 전가, 위험의 통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확인합니다. 회피는 제외와 똑같은 거야. 안 자른 데만 투자하는 거. 자, 보유는 따라하시죠. 준비금, 충당금. 준비금, 충당금이 뜨면 보유.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통제는 자 따라하시죠.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제 투입 요소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가지고 결과치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나타나는 그런 투입 요소들이 있어. 그런 놈들을 집중 통제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자. 그래서 민감도 분석을 해서 민감도 높은 놈들은 잘 통제하고요. 민감도 낮은 놈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 중에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가는 제3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공부하실 때는요. 전가의 종류들은 다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서 임차인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보험, 하청, 리스 계약을 체결해서 보험회사에게 하청업자한테 리스 회사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수압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변동금리,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선분양, 수요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전가니까 전가는 종류를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에서는 문제 나와봐야 이거야 이거. 첫 번째는 아까 위험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얘는 그냥 측정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변이계수 값이 위험 측정하는 거다. 공식은 수익분의 위험인데 얘가 작아야지 우월하다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사근법인유와 체계적 비체계적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위험을 처리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한 장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25쪽에 부동산 투자 수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 칠판 한번 보시고 저랑 지금부터 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업을 50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을 좀 철저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6시까지 수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6시까지 수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이렇게 루즈해지고 막 이렇게 1시간 넘어가고 그러면 집중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중력을 6시까지 유지시켜드리겠습니다. 6시까지. 그렇게 안 하니까 수업도 이렇게 30분 했다가 1시간 20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점심 먹고 나니까 3시부터는요. 내 혼자 수업하더라고, 내 혼자.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 수업 해봤어요? 안 해봤죠. 외로워요. 상당히 외롭습니다. 혼자 된 느낌이 막 들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막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집중력을 향상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탁탁탁탁 이렇게 좀 이렇게 끊어서 요 집중력을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법 특강 몇 시까지 했어요? 8시?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짓은 잘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 수험생들 죽이는 짓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전달할 것만 딱 전달하고, 특강이잖아, 특강. 본래 수업이 아니잖아, 특강이잖아. 전달할 것만 딱 전달하고, 핵심만 딱 넣어주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유효기간 안에 보셔야 됩니다. 유효기간 안에. 알겠죠? 유효기간 제가 3일 드립니다, 3일. 3일 드릴 테니까 3일 동안 앞으로 요 특강 끝나고 난 다음에 개론만 좀 보세요, 개론만. 3일 동안만. 그러면 개론 책에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아니, 선생님, 오늘 특강 듣고, 오늘부터 3일 동안 개론만 했는데 안 잡히면 어떡해? 그럼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 특강 듣고 3일 동안 개론만 딱 연습하시면 개론 개념이 확실히 잡힙니다. 내일 수업 뭐예요? 잘 됐네. 내일 하고 나오지 마세요. 잘 됐어. 하고 나오지 마시고 내일은 그냥 요 하루 종일 요것만 보시고. 화요일 수업이 뭐예요? 아이씨. 민법 나와요. 네, 민법 나오고 오후에 민법 복습하지 마시고 개론.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동안 계속 개론만 요 자료를 가지고 반복하신다면요. 아,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좋은 결과. 그러니까 개론, 이 체계가 잡힌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특정 내용 갖다가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가지고 요 갖다가 문제 났을 때 팍 적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나중에 시험 막판에 되면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더 좋은 느낌이냐면 딱 났을 때 아, 이건 무슨 문제, 딱 났을 때 아, 이건 무슨 문제, 이게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세부 어떤 각계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딱 나왔을 때 한눈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다 그려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하는 이유는 전체를 한번 딱 훑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전까지는 부동산학개론 하루 만에 다 못 뛴단 말이지. 근데 제가 오늘 부동산학개론 하루 만에 다 뛴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하면 책 있는 걸 다 하면서. 개론을 하루 만에 다 뛴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을 하루 만에 전체를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이왕 나오신 거, 안 나오셨으면 모르겠는데 나오신 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특강까지 와서 또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강까지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평일에 수업 시간에 와서 또 자고 일요일 와가 또 자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집중하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중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 25번 테마입니다. 자, 방금은 위험을 봤고요. 이제 수익을 한 번에 모아놓고 볼 차례예요. 자, 수익.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런 것도 알아놓으셔야 돼.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안 써. 안 쓰는 거 아니야. 못 써. 실현 수익률 못 써. 투자할 때는 기대, 요구 두 개만 딱 비교해서 투자를 하게 돼 있어. 근데 기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내부.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 가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내부와 기대는 무슨 말이니까? 같은 말이니까. 하나 더. 외부 요구 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기회비용. 이걸 왜 기회비용이라고 하냐면 뭐가 크면? 기대가 크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투자를 하면 뭐가 포기돼? 요구가 포기되는 걸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같은 말이다. 요구 수익률과 기회비용이 같은 말이다. 일단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기대가 크면 투자 하나 안 하나? 하겠지. 이걸 투자 증가라 그래요. 투자 증가 또는 수요 증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증가. 맞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 상승하기 시작하겠지. 맞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비싸게 사야 되면 기대는 떨어져. 자, 그럼 원래 기대가 컸는데 기대가 떨어지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요구 수익률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걸 우리는 그 유명한 투자 균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투자 균형. 그럼 지금부터 투자 균형 한번 해볼게요. 뭐가 컸어요? 기대가 컸어요? 그럼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기대 수익률은 하락. 어디까지? 균형까지. 기억하시는데 시험에는 이것만 나와요. 그럼 대답. 기대가 컸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뭐해진다? 하락해준다. 어디까지? 균형까지. 근데 시험 지문에 아직 한 번도 여러분들이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만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기대가 크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요구가 올라온다. 요구 올라와서 균형이 된다. OX.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끝날 때 균형이 되긴 되는데 요구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뭐해서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지. 요구가 올라와서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얼추 맞겠네 하면 안 돼요. 얼추 맞겠네 그러면 안 된다고.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기대가 하락해서 균형으로 가는 거지 요구가 올라와서 균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기대가 작아요. 들었어요? 예. 기대가 작으면 수요 감소. 맞아요?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 가격 하락되면 기대는 상승. 어디까지? 균형까지. 투자 균형이 되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뭐 해주고 하락해주고,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하여 어디까지 간다? 균형까지 간다. 결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하락하고, 기대가 작게 출발했을 땐 좀 있으면 기대가 상승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으로 간다. 두 번째,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자, 요구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구 수익률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할인율 그래요. 예. 요구 수익률은요,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하고,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하고, 요걸 더해서 요구 수익률을 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비용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시간에 대한 비용은 뭐라고 하고? 무위험률. 위험에 대한 비용은 위험 할증률. 그러면 여러분들 쌤,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데 잘못된 질문이에요.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그냥 다 하면 돼요. 쌤, 뭘 돼야 되는데? 싹 다 다다가, 자, 따라 하시죠. 가치상승분. 따라 해봐요. 가치상승분. 요것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뭐를 더하고 뭐를 빼고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뭐 무위험률이고 뭐 위험 할증률이고 다 하다가 가치상승분만 빼주면 됩니다. 이때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까지 더하는 요구 수익률을 우리는 위험 조정률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그럼 위험 조정률 하는 요구 수익률은요,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만 대주면 되고,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따로 대주기도 합니까? 예, 요걸 갖다 이제 우리는 피셔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피셔 효과를 고려한 요구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에다가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대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게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은 사람마다 각기 같다 다르다? 따르다는 겁니다. 여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중 순영가법에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거든. 순영가법에서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거든.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OX. 이게 O가 되는 거예요. O가.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누구야? 요구 수익률이잖아. 이 요구 수익률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란 말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요구란 말만 쏙 빼버리는 거야.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머릿속에 딱 떼야 돼. 누구? 요구는 뭐하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O라는 거예요. 상당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유명하겠지만 이게 엄청 유명한 지문이에요. 순영가법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이 누구라고요? 요구 수익률.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 달라질 수 있는데? 주관적이니까. 요구 수익률을 왜 주관적이라고 하느냐? 7번 보시죠. 동일한 위험을 던져. 동일한 위험을 던졌을 때 번지점프대에 딱 올려놨을 때 위험 추구형은 10만 원만 주면 뛰어내립니다. 번지점프대에서. 낮은 수익을 요구해요. 근데 위험 회피형은요? 1억 줘야 뛰어내립니다. 높은 수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의 정도가 같아 달라.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일한 위험에서 추구형은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요. 회피형은 높은 수익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높은 수익을 요구하는 회피형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요. 낮은 수익을 요구하는 추구형이 기울기가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내가 넣어드릴게요. 요거는 10만 원, 요거는 1억. 다시 묻겠습니다. 똑같은 높이의 번지점프대에 올려놔도요. 그동안 높은 수익, 높은 위험에 투자해 왔던 누구는 위험 추구형은 이게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아서 얼마만 요구하고 10만 원 낮은 수익을 요구하고, 그동안 낮은 수익 낮은 위험에 투자해 오던 누구는 위험 회피형은 번지점프대 올려놓으면 얼마를 줘야 떼내리겠다? 1억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26번 테마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포트폴리오 이론 7번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이렇습니다. 자, 정리 이렇게 할게요. 포트폴리오 26번 테마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요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는 자산수가 많을수록 포트폴리오가 커져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갈수록 좋고요. 상관계수가 낮게, 즉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집니다. 결론 낼게요. 수익의 움직임이 동일한 방향이 좋다고요? 다른 방향이 좋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나요? 지역별로 수익이 다 달라요. 지역별로 수익이 다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로 수익이 다 달라. 용도별로 수익이 다른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래서 얼마든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끝날 때 있다로 끝나야 됩니다. 시험 지문이 부동성으로 출발해요. 또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출발해서 지역별, 유형별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을 때는 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상관계수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상관계수. 최대값이 1입니까? 플러스일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일 수 있고, 마이너스 1일 수 있고, 뭐가 제일 좋고? 마이너스 1이면 비체계적이면 제로까지 줄일 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면 효과가 커요. 플러스면 효과가 작고, 1이면 효과가 없어요. 뭐만 제외하고 나면? 1만 제외하고 나면 효과는 있어요. 알겠죠? 그럼 플러스 값을 가져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도 곱해서 하면 돼요. 기대 수익률도 곱해서 하면 됩니다. 뭐랑 뭐랑 곱해서 하냐면 비중하고 수익률하고를 막 곱해서 막 하면 됩니다. 이건 작년 시험에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세 번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서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은 수익이고요. 가로축은 위험이에요. 자, 동일한 수익일 때는 낮은 위험이 높은 위험을 지배하고요. 동일한 위험일 때는 높은 수익이 낮은 수익을 지배해요. 그럼 대답하시죠.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많은 게 좋고, 낮은 게 좋고,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얘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들만 쭉 연결하게 되면 얘가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합니다.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 얘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우상향입니까? 예. 우상향은 뭘 때 써요? 비례일 때 써요. 비례. 누구랑 누가 비례냐면 위험과 수익이 비례해요.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요만큼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요만큼 위험만 감수해도 되나? 근데 얻고자 하는 수익이 더 커지면 부담이 될 위험도 더 커진다. 이게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한다. 알겠죠? 예.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 무차별 곡선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우상향의 모양을 갖습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은 시험에 나올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상향 그러면 안 되고요. 아래로 볼록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아래로 볼록. 그리고 얘는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이다. 위험 회피적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위험 혐오적. 요 두 놈이 많은 점이냐면 접하는 점 있죠. 교차점 아닙니다. 예,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A고 요게 C고 요게 B라면 A보다 C가 수익이 더 높잖아요. 근데 위험이 더 크잖아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A가 C보다 안전하잖아요. 왜 안전해요? 위험이 작으니까. 근데 수익이 낮으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A, C 중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 투자자가 공격적이라면 어느 쪽에 투자하고 C 쪽에 높은 수익이 높은 위험에. 투자자가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라면 A 쪽에 낮은 수익이 낮은 위험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짬뽕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짬뽕 되냐면 효율적 전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짬뽕이 돼요. 둘 다 선이거든. 효율적 전선, 무차별 곡선. 이 두 선이 합선, 전문용어로 합선이라고 합선돼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자, 지금 분리 한번 해볼게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 다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은 효율적 전선.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것. 무차별 곡선. 그냥 우상향하는 것.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무차별 곡선.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돼. 위험과 수익은 비례해야 하는 것. 효율적 전선. 다시 두 선 비교해 드릴게요.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뭔 선인지 따박따박 말끝 흐리지 마시고 따박따박 한번 얘기해 봐요. 선이 두 개 있는데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 무차별 곡선.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생으로 그냥 우상향. 효율적 전선. 시험에 나올 때는 생으로는 안 나와. 그냥 우상향만 나와. 그냥 우상향. 그다음에 많은 수익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 감수해야 돼.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이야. 무차별 곡선. 그래서 제가 문장으로 나열해 드릴게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다시.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데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며 이것은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른 건 모르더라도 거기 3번하고 4번하고는 조금 묶어주셔야 됩니다. 3번, 4번. 포트폴리오에서. 묶었어요? 예.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집합시킨 게 뭐죠?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뭐죠? 무차별 곡선. 그냥 우상향하는 건 뭐죠? 효율적 전선. 아래로 볼록하면서 우상향하는 거는요. 무차별 곡선. 많은 수익 얻기 위해서 많은 위험 감수해야 돼. 즉 위험과 수익은 비례야. 이거는 효율적 전선.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이야 하는 것. 무차별 곡선. 5번에 이 두 놈이 많은 점에서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첫째 시간에 투자론에서 투자론 절반을 했습니다. 절반. 1시간 만에 투자론 절반. 첫 번째는 지렛대오가. 했죠? 위험. 했죠? 수익. 했죠? 포트폴리오. 했죠? 그럼 남은 게 이제 시간가치 계산 남았고요. 현금 수지 측정 남았고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